염장 지른다는 말 아시죠? 은근히 깐족거리면서 깎아내리는 것이죠. 미세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세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은근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세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말은 못하고 그걸 꼭 찍어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집에 돌아와서 아주 속상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미세공격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성과 남성 간에서도 은근히 미세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희롱이라고 걸고 넘어가기도 뭐하지만 은근히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미세공격인데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관일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조관일 TV를 운영하고요. 책 쓰고 강의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서 은퇴 이후에 제 2막 인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스트레스 왕창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고 가족에게서도 그런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죠. 회사에서 일찍 사퇴를 해버리는 그 경우를 보면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싫어서 떠난다는 경우가 1등으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은 정말 밥맛이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해낼 것인지는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가족끼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설 명절 때도 보니까 제 친구의 후배를 보니까 가족 간의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설날에 그곳에 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꺼려 하느냐 그랬더니 시누이가 그렇게 못 살게 군다는 거죠. 그럼 요즘 세상에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누이가 어디 있겠냐 싶겠습니다만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한문을 보면은 사람 인자 이 보면은 긴 핵과 짧은 핵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죠. 그래서 긴 사람, 즉 장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단점이 있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어우러져 있는 게 인간 사회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사람 간의 사이를 이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도 있고 전생에 말이죠. 무슨 원수가 진 것처럼 코드가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 문제가 되냐면은 제가 볼 때는요. 첫째,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말끝마다 긍정해줘도 뭐 할 텐데 그건 그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약점을 갖다가 꼭꼭 집어가지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말이죠. 그건 말도 안 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좋지 않은 점만 꼭꼭 씹어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말이죠.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고도 꼭 안 좋은 것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긍정으로 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사귀면은 그것이 나에 옮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부정적인 사람은 정말 스트레스 많이 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시샘하는 사람이 이게 또 문제입니다.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 시샘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척 보면 알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관계를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 친구가 이 동영상 보면은 저거 내 얘기하는 것 아니냐 할런지도 모르는데 은근히 시샘합니다. 그러면 그 시샘하는 것을 알아보기는 간단한 것이요. 제가 만든 용어가 있어요. NQ. NQ가 뭐냐면 눈치지수입니다. 사람의 눈치지수가 한 수 위이기 때문에 그 지능이 아무리 높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은근히 알지도 못하게 깎아내리려고 해도 시샘하더라도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시샘의 그 감정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잘 됐다고 했을 때 와 기분 좋다. 그 친구가 됐기 때문에 너무 기분 좋다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배가 아파하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금융기관에 있었는데 그때 복권을 판매하는데 시간이 딱 되면은 이제 문을 닫아버립니다. 시간이 딱 돼가지고 마감을 할 때 남은 복권이 있으면은 우리 금융기관 사람들한테 강제로 매매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복권을 100장을 우리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 마감 시간이 됐는데도 10장이 남았다 하면은 그때 이제 복권을 한 장씩 이제 사게 하는 거죠. 또 우리도 흥미롭게 그 복권을 삽니다.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게 했던 그 복권에서 1등이 나왔어요. 뒷얘기인데
그 1등 한 것에 대해서 모두들 배아파했다는 것이죠. 그건 인간의 당연한 심사예요. 그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사람을 사귀면서 그 시샘하는 것이 노골화되고 은근히 깎아내리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런 사람은 사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배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 경험을 해봤습니다. 배신의 경험이 있다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느 집단에서 배신하고 나하고 친해졌다 하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 친해졌지만 그 다른 곳에서 배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배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습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살갑게 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신했던 사람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습화된 사람이라면 언젠가를 나를 배신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신을 한 경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귈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염장 지르는 사람이요. 염장 지른다는 말 아시죠? 은근히 깐족거리면서 깎아내리는 것이죠. 미세공격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세공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아주 은근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세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은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 말은 못하고 그걸 꼭 찍어서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예민한 것 같고 말 안 하자니 집에 돌아와서 아주 속상하고 이런 것이 바로 미세공격입니다.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성과 남성 간에서도 은근히 미세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희롱이라고 걸고 넘어가기도 뭐하지만 은근히 성적인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미세공격인데 그런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조심해야 될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밥을 사는 게 리더십이다. 사람은 밥을 한두 번 얻어먹으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사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허구한 날 계속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있죠. 이거 이기적인 사람이죠. 자기 돈만 아깝습니까? 내 돈도 아까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기적으로 자기 셈법에만 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사귀면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스트레스 주는 사람이죠. 은근히 스트레스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정적인 사람, 시샘하는 사람, 배신의 경험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은근히 염장 지르는 사람,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사귀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한 번쯤 친구들 사이에서 이렇게 잘 보세요.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면 좋느냐?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물론 대우각성해가지고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사람을 주위에 두시지 말고 그냥 깨끗이 정리해버리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격이 뾰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리를 아주 쉽게 해버립니다. 예컨대 SNS, 페이스북 같은 걸 하더라도 말이죠. 좋아요 눌러주면 될 것을 꼭 거기다가 댓글을 달아도 은근히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자기의 의견으로 염장 지르거나 미세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냥 딱 절연해버리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잘 정리해가지고요. 스트레스 없는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 사람을 사귀면서 배려해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배려해 주는 말의 종류에는 뭐 많고도 많죠.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만 머릿속에다가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는 세 가지의 그자로 그랬구나. 그래 맞아. 그거 좋은 생각이야. 이거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배려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말을 요소에다가 잘 배분해서 상대방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긍정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말을 잘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염장도 지르지 않고 미세 공격도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이기적이지도 않은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배려해 주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많고도 많습니다만 이 세 가지 그를 마음속에다가 딱 담아두고 벌어뜨리면은 아마도 유익한 것이 될 것이고 상대방들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다를 떨 때 절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은 하시지 말라는 거죠. 험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험담을 하면요, 그 말이 꼭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 험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돼서 전라남도에 가서 강의할 때 그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그 사례의 주인공의 조카가 바로 그 청중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경기도 가평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가서 험담을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 들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험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뭐 기법이 많고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터넷 교보문고에다가 화술, 화법에 관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아마 수천 가지의 책이 나올 겁니다. 그 정도로 말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부 다 우리가 암기할 수도 없고 그 요령을 다 터득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짜증이 나기 쉽다고 해서 짜증 화법이라는 말로서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는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짜증 화법이라는 것이죠. 싸가지 없는 그런 말버릇을 가지면 싸가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싸가지 없는 사람한테 있는 4가지는 뭐냐? 첫째는 말 가로채기죠. 무슨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하면은 일단은 경청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말을 길게 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만은 말을 하는데 중간에 딱 가로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끊어내는 경우가 있죠. 이것이 바로 안 좋은 겁니다. 말 가로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싸가지 없는 짜증 화법의 첫 번째입니다. 말 가로채는 것. 두 번째는요,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은 선선히 맞아, 참 좋은 얘기다, 정말 멋진데, 와우, 이렇게 긍정해주고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토를 다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런 게 아니지,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꼭 무슨 말을 하면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정말 깐깐하게 구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대화라고 하는 건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티키타카입니다. 티키타카 아시죠? 즉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나가면 끝나는데, 그걸 갖다가 꼭 깐족거리면서 말이죠, 자기의 유식을 발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싸가지 없는 4번째 중에서 2번째 해당되는 것입니다. 토를 달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깐족거리는 사람이 있죠. 이게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 올해 담배를 끊기로 했다 그러면요, 야, 네가 담배 끊은 적이 뭐 한두 번이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거 깐족거리는 거예요. 나는 요번에 술을 끊기로 했어요 하면은, 야, 잘했다, 야, 술 끊어야 돼, 해야 되는데, 야,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깐족거리는 것이죠. 이번에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하면요, 잘 될 거야, 힘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네가 뭐 언제 그 제대로 된 적이 있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게 깐족거리는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죠. 또는 심지어는요, 야, 이 아이스크림 굉장히 단데, 그러면은요, 달고 맛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이 달지 그러면 쓰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깐족거리는 사람, 요게 싸가지 없는 사람입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4번째는 자기 말만 하는 거죠. 자기 말만 주저리 하면요, 정말 지겹습니다.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티키타카라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말을 하도록 나도 말을 짧게 해야 됩니다. 말을 제발 길게 하지 마세요. 정말 지겹습니다. 그래서 말을 짧게 한 1분 정도 하고 상대방의 반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자기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티키타카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짜증 화법이 아닌, 고구마 화법이 아닌 사이다 화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이제 친구 간에 만나서 하는 이야기, 대화 있잖아요. 이것을 스몰 토크라고 합니다. 그냥 뭐 대단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의 일상에 대해서 서로가 이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스몰 토크인데, 스몰 토크가 친구 간에는 말이 너무 많을 정도로 풍성합니다만은 낯선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돼요.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 스몰 토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뭐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요새 보니까 맞선을 보고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연애를 갖다가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저렇게 말을 못하나, 스몰 토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면 되는데 왜 말을 못하나 해서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생일상사오, 이 5가지입니다. 생일상사오. 이 공식만 딱 알고 계시면요,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 방문하러 간다. 오늘 무슨 세일즈를 하러 간다. 업무를 하러 가는데 낯선 사람을 만난다. 이럴 때 말이죠. 가서 과연 어떻게 처음에 이 스몰 토크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는 얼른 생일상 사오, 생일상을 산다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다 끝나는 겁니다. 우선
생이 뭡니까?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면 상대방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 게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충분하게 말을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지, 질문을 턱 던져놓으면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일, 일은 뭐냐?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일에 관한 거. 요즘 하시는 사업은 어떻게 잘 되십니까? 이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요즘 말이죠, 아주 불황이래 가지고 매우 힘들다던가 일에 대해서 얘기하시겠죠. 요즘 하시고 있는 유튜브는 어떻게 잘 됩니까? 하면요, 요즘 유튜브가 말이죠, 이상하게 잘 안 된다던가 또는 잘 된다던가 말이죠, 요즘은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 죽겠다던가 이 얘기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에 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튜브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이러이러 해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때 한 것이 벌써 4년이 돼가지고 지금은 구독자가 얼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에 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생일상, 상을 말씀드리면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황, 분위기. 와, 여기 카페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네요. 커피가 참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는 뭐냐? 사건, 사고에 관한 얘기입니다. 요즘 뭐 사건, 사고가 좀 많습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말이죠, 어떤 사람이 술 먹고서는 차를 운전하다가 어린 학생을 갖다가 사망케 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가지고 정말이지 다른 건 몰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면은 얼마든지 얘기가 될 수 있죠. 사건, 사고는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뭐 화제거리가 무궁무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스몰 토크를 길게 끌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뭐냐? 오락, 취미에 대해서. 어떻게 골프 하십니까? 골프가 잘 되십니까? 지난 주에는 무슨 등산을 하셨습니까? 이게 물어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생일상 사오만 잘 해도 스몰 토크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일상 사오 잊지 마세요. 생일상 사오를 가지고 우리가 스몰 토크를 하는 법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스몰 토크 하는 데 있어서 금기사항이 있어요. 즉 수다를 떠는 데 있어서 금기사항이 있다는 거죠. 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더구나 노후 은퇴 이후에 수다를 안 떨면요,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침묵 모드로 가면요,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침묵하라고 하죠. 뭐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데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럼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수다인데, 그 수다에서 지켜야 될 세 가지 금기사항, 요거를 꼭 지키면서 말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3B, 3B로 만들었어요. 3B, 3B, BBB입니다. BBB. 첫째 B는 뭐냐? 수다를 떨 때 절대로 남을 비난하는 말은 하시지 말라는 거죠. 험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이 험담을 하면요, 그 말이 꼭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난하는 말, 험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경기도 가평에서 일어났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돼서 전라남도에 가서 강의할 때 그 사례를 얘기했는데요. 그 사례의 주인공의 조카가 바로 그 청중 중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례를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경기도 가평에 있었던 어떤 사례를 가서 험담을 했으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말로 들통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험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B는 뭐냐? 비밀을 꼭 지켜줘야 됩니다. 우리는 비밀을 많이 알수록 입이 근질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드디어 해놓고 마는데, 이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 드디어 상대방에게 발목이 잡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비밀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왜냐? 비밀도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말라는 거. 세 번째 금기사항은 뭐냐?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 계속 떠들지 말고 비집고 들어갈 틈을 줘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밀을 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면서 말하면은 스몰 토크, 즉 수다가 상당히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무쪼록 말씀 멋지게 잘 하셔가지고요,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에 하는 착각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안다. 이거 착각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로부터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젊은 날서부터 삼재 테크를 하셔야 되고, 젊은 날서부터 자기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100세 세니까 지금 내가 50이니까 아직도 5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노후를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착각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100세를 넘는 분들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과연 젊은 날에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3재 테크를 주장을 합니다. 3가지 재테크요.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면은 재물 재자의 재테크만 생각하죠. 그런데 노후를 생각하면 3가지 재테크를 항상 머릿속에 두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재테크는 재물 재테크입니다. 무슨 얘기냐? 연금을 갖다가 빵빵하게 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노후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재앙이라는 거죠. 현금이 많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자녀들 간에도 재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은 내가 돈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노후를 생각하면은 보통의 사람들은 노후를 생각할 때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 저축을 하기보다는 연금을 빵빵하게 버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80, 90, 100세 됐을 때 매달 몇백만 원이라도 꼬박꼬박 돈이 나오는 것이 이게 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테크를 상당히 머리 써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테크는 뭐냐면요. 재주 재자 재테크입니다. 무슨 재주를 가지고 100세 시대까지 버틸 것이냐 하는 것이죠. 돈벌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일거리를 뭘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등산하는 것도 80이 넘고 하면은 산에 오르락 내리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 80대 된 저의 선배들 모임 보니까요. 처음에 등산 모임을 12명이 했는데 지금 4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왜냐? 나머지는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요. 4명이 산에 갔다 오면은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술 먹는 게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라 하더라도 노후에 끝까지 갈 수 있는 취미 생활을 뭘로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 취미 생활도 꼭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취미 생활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말이죠. 취미는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요. 저는 등산이요. 저는 뭐 골프요.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는데 골프 가지고 매일 골프만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 생활, 일거리를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일수록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재주 재테크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의 재테크입니다. 어떻게 존재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품위 있게 늙을 것이냐, 어떻게 말이죠, 남들에게 손가락 받지 않는 노인으로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이 3재 테크를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으시고 미리미리 젊은 날부터 준비하시면은 노후가 오는 것이 뭐 즐겁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훨씬 덜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나이 들어가면서 동창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미 너무 늙은 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젊은 티가 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꼭 외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동안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젊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70인데 90세 언저리를 돌고 있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이 들은 티를 내지 않고 젊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제가 7가지로 이것을 모아봤습니다. 첫째는요, 늙은 척 하지 말라는 것이요. 제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박사 학위를 받을 때에 그걸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얼마 전에 그 교수님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 방 맞았습니다. 그 교수님한테 요즘은 말이죠, 아주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늙은 척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늙은 척 하지 말라는 거죠. 어디 가서 말이죠. 몸이 말이죠. 참 요새는 뭐 옛날 같지 않아. 뭐, 아이고, 죽겠네. 정말 이렇게 죽겠네 소리 해가면서 늙은 척 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늙은 척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호기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호기심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늙은 겁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이죠. 아이,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하면 이미 늙은 겁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아내한테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신랑한테도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적인 관심도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는 것은 아직 안 늙었다는 겁니다. 호기심이 없으면 늙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현상을, 사물을 호기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아, 요것을 하면은 요걸 방송을 할 수 있겠구나. 아, 요게 방송거리가 되겠구나. 아, 요거를 요렇게 각색하면은 좋은 거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늘 일상을 호기심차게 보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여러분도요, 뭐 구독자가 몇만이 되고 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의 일상을 담아서 올리는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굉장히 호기심차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시라는 것. 그래야지 이 지적, 두뇌 활동이 됨으로써 사람이 늙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요,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슨 꿈과 무슨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허황될 것일지언정 그래도 꿈이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 꿈이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를 공부를 해도 더 하게 되고 샅샅이 사물을 갖다가 뒤져도 더 뒤지게 되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꿈과 목표를 꼭 가지시라는 것. 다섯 번째는요, 꿈과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도전하시라는 거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무엇이든 간에 도전하는 삶을 살면은 그것은 젊은 삶이 되는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는요, 즐겁게 사시라는 거죠. 즐겁게 사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웃으시고 잘 웃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게 즐거운 거죠. 즐겁다고 말이죠. 어디 가서 무슨 춤추고 하라는 게 아니라 잘 웃어주시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화목하고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멋내라는 겁니다. 멋내셔서 좀 더 젊은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멋내려고 파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고 요번에는 안경테도 바꿔가지고 요 빨간 테로 했는데 어떻게 멋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든지 멋을 내려고 애를 쓰는데 세월을 누가 막을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노후에 하는 착각에 대해서 제가 7가지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줄 안다. 이거 착각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이요,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날로부터 노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젊은 날서부터 삼재테크를 하셔야 되고 젊은 날서부터 자기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매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야지. 100세 되니까 지금 내가 50이니까 아직도 50년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노후를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의 무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거 착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은 60부터인 줄 안다. 60부터인 줄 안다고 하는 것도 착각이죠. 인생은 60부터 어쨌거나 내려막길이라는 것도 인정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는 60부터 인생이니까 이제부터 40년 동안 활기차게 살 것이다. 그것은 늙어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것도 착각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미리미리 하시라는 것. 세 번째는 고령화 시대니까 늙어서도 계속 일해야 되는 줄 안다. 많은 책들이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어떤 사례를 드냐면은 늙어서 돌아가시는 날까지 일했던 사람을 보면서 봐라 말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합니다. 늙어서까지 소일거리, 취미라든가 소일거리를 놓지는 말아야 되지만 늙어서까지 돈을 버는 일자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저축을 해놓고 연금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는 인생을 즐길 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60부터라는 것은 즐길 줄 아는 연배가 왔다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은 60부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를 가지고 인생은 60부터도 계속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착각은 100세 시대니까 퇴직 후에도 40년을 더 사는 줄 안다.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송해 선생님을 하나의 대표적인 모델로 생각하는데 송해 선생님처럼 사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착각이기 때문에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너무 100세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당겨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기는 멋지게 늙을 줄 안다. 그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멋지게 사는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은 멋지게 사는 방법을 놓치면은 절대로 멋지게 살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하시고 멋지게 사는 법 7가지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막연히 무슨 좋은 수가 있을 줄 안다. 그거 착각입니다. 막연히 좋은 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노후가 빵빵하도록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는 그래도 자기만은 예외일 줄 안다. 꿈 깨세요. 나만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요, 60세 때 생각했던 것하고 지금 70세 때 생각이 다르고 지금 75세인데 지금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보지 않고서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도 75세 된 사람으로서의 한계일 거예요. 100세 된 분이 얘기하면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볼 때에 지금까지 쭉 살아본 결과로서는 젊게 사는 법 7가지 그리고 착각 7가지를 잊지 마시고 그것을 잘 믹서해서 여러분의 노후가 좀 더 참되고 좀 더 보람되고 좀 더 젊고 착각이 아닌 미리미리 준비하는 노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듣기 싫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스피치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흥미진진하게 하는 흥미진진 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첫째는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거죠.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말이 길어지죠. 짧은 호흡으로 빨리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를 가면은 내가 종로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것,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것, 이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스피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참 숙제죠. 사람들이 보면 마이크를 잡는다든가 하다못해 뭐 건배사 정도만 하더라도 마음이 두근거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머릿속에다 꼭 집어넣는 것은요 센스예요. 센스 잊지 마십시오. 센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센스가 상대방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관장을 할 때인데 추운 날 인삼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삼축제에 가가지고 스피치를 간단하게 축하의 말을 하게 돼 있었는데 10월 달이기 때문에 추위를 느낄 정도의 날씨가 아닌 게 정상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추웠습니다. 단하에 있는 사람들은 추워가지고 막 떨고 막 이러는데 단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제 폼을 잡고 앉아 있으니까 더더욱 힘들죠, 이게. 차라리 단하에 있으면요, 그냥 뭐 팔짱을 껴도 되고, 정 추우면은 뭐 겉옷을 얹어 입어도 됩니다만은 단상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참 폼 잡고서는 가만히 앉으면서 안 추운 것 같은 표정을 지으려니까 아주 곤욕스럽죠.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죠, 인삼축제인데 전부 다들 스피치를 어떻게 하느냐, 친애하는 농민 여러분, 뭐 해가면서 공식적인 인사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계속해서 다음은 또 어떤 분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하니까요.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청중들이요. 하고서는 추워가지고 오히려 신음소리를 내더라고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한 7번째가 8번째 됐는데 제 차례가 돼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순간적으로 센스를 생각했어요. 센스 있게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써가지고 갔던 연설 원고, 스피치 원고는 그냥 치워버리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그냥 자세를 무너뜨리고 대화식으로 여러분 굉장히 추우시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이죠. 청중들이요. 예! 그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야말로 우리 속을 알아주는구나.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굉장히 추우시죠? 하고 그분들이 예! 하고 대답을 하길래 바로 그게 인삼을 안 드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까르르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뭘 했냐면은 모든 재미난 얘기,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삼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화이팅! 하고 말았어요. 즉, 센스라고 하는 것은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센스 있는 그 스피치의 하나의 요령인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요, 어디 가서 스피치를 하게 될 때는 이 분위기에 따라서 청중의 그 심리를 간파해가면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요거를 신경을 잘 써가지고 대응하시면은 분명히 사람들로부터 호감받는, 호감 사는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어떤 사람 보면요, 아주 그냥 지루하고 듣기 싫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스피치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흥미진진하게 하는 흥미진진 화법이라고 해서 제가 5가지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써먹으면 됩니다. 첫째는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거죠. 말을 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면 말이 길어지죠. 짧은 호흡으로 빨리 대화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로를 가면은 내가 종로에 갔는데 이렇게 나와야죠. 내가 신사역에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여기서부터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라는 것, 짧은 호흡으로 말하라는 것, 이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실감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스피치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흉내를 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게 인삼을 안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남이 얘기한 것 또는 자기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 흉내내가면서 실감나게 말하는 것이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 그 사람이 굉장히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더구만. 이거보다도 그 사람이 말이야 아야 하면서 이렇게 그 흉내를 내가면서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실감나고 상황을 묘사하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요게 중요합니다. 결전토정의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결전토정. 우리는 흔히 기승전결이라는 말을 쓰죠. 무슨 말을 할 때 뭐 기승전결, 기승전결로 말하라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요. 결전토정이라고 합니다. 결전토정은 뭐냐? 먼저 결론부터 말하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라. 그 다음에는 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반드시 그 내 이야기에 스피치든 대화든 간에 토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토픽. 안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안고가, 즉 핵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전토정으로 말하라.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전토정. 결론부터 말하고 그리고 전개한 다음에 토픽을 꼭 집어넣고 그리고 정보, 유익한 정보가 들어가면요, 아무리 말이 길어도 상대방이 흥미진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전토정으로 말하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자랑보다는 또는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말하십시오. 이러면요 흥미진진합니다. 자랑하면요 아주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시고 오히려 실패담을 말하는 것.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듣는 이의 에너지를 빨아들일 수 있도록 말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데 예컨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빨려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야만이 여러분들의 에너지도 저한테 빨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흥미진진하려면은 그냥 성의 없이 지루하게 말하기 싫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열정적으로, 그렇다고 꼭 목소리를 높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정적으로 말을 하고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은 상대방도 여러분에게 빨려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말하시는 것, 이 습관을,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시다가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는 스피치를 하시든 대화를 하시든 흥미진진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와우, 정말 말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흥미진진하게 말하는 것의 반대는 뭡니까? 지루하게 말하는 거죠. 지루하게 말하는 거. 저도 이렇게 이런 이론을 펼칩니다만은 얼마 전에 아들한테 한 방 맞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말이죠.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좀 말씀을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말을 지루하게 했나 하고 좀 따져봤더니 거기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지루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이 지루하게 말하는가? 기말고시입니다. 기말고시를 잘 머릿속에다가 넣어주세요.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말고시입니다. 기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전토정으로 말하라 그랬죠. 기승전결로 말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기승전결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기승전결로 말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말이 뭐냐? 말이 많다는 거죠. 말을 독점하고 말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루할 수밖에 없죠. 고는 뭐냐? 고라고 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합니다. 뻔히 다 아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죠. 뭐 신기한 정보나 토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뻔히 다 알고 있는 것을 말이죠.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지루하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그게 지루하겠습니까? 네 번째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짧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 개념이 없이 길게 얘기하니까 지루하죠. 그래서 지루하게 말하는 사람은 이 기말고시에 딱 걸립니다. 아무쪼록 기말고시에 낙제점을 맞지 않도록 이 기말고시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말씀하시면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게 쌈박하게 말하는 멋진 화술의 전문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 원님한테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와가지고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친구를 말이죠,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잠깐만 4, 7이 28인데 4, 7이 27이라고 잠깐만 우깁니다 말이죠. 너는 왜 4, 7이 27이라고 하냐 했더니 4, 7이 27이 맞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 원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 4, 7이 28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곤장을 때려라 그랬어요.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다 나를 때리라고 합니까? 했더니 4, 7이 27이라고 우기는 녀석하고 말을 하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형편없는 말을 걸고 넘어올 때는요, 그런 사람은 상대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상대방하고 대응하다 보면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결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에 스트레스를 주는 막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SNS를 통해서 또는 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갖다가 마구 속된 말을 씹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링컨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링컨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젊은 날에는 굉장히 농담도 잘하고 남의 험담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 링컨이 어느 날 글을 써가지고 쉴즈라고 하는 그 정치가를 헐뜯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쉴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나하고 결투하자. 그래가지고 칼로 결투하게 됐는데 이때 친구들이 두 사람 결투 직전까지 갔는데 화해시켰습니다. 그래서 결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재미난 사실은요, 그 이후에 링컨 대통령은 절대로 남을 험담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남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그것이 그러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것이죠. 조금 지난 이야기입니다만은 작년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에게 얽힌 이야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법을 전공하신 분이 그 백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한테 무슨 말씀을 했느냐? 상당히 험한 얘기를 한 겁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나이는 김영석 교수님의 반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망발이죠.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 옛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은 지난 100년 동안 멀쩡한 정신으로 안 하던 짓을 탁해진 후에 시작하는 것인지 노화 현상인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거 보고 말이죠, 상당히 좀 흥분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는 저 어르신 좀 누가 좀 말려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영석 교수님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신경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그 따님이 70이 넘으신 분이죠. 따님이 아버지를 향한 인신공격을 말아달라고 호소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김영석 교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김영석 교수님은 상대방이 그렇게 100년 동안 뭐 하다가 말이죠, 이제 그러느냐 하는 정도로 참 모욕적인 이런 말을 하고 따님까지도 항의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김영석 교수님은 그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상대방하고 대응하다 보면 이게 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결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에 스트레스를 주는 막된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게 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마을 원님한테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와가지고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 친구를 말이죠. 좀 혼 좀 내주십시오. 왜 그러냐. 잠깐만, 4, 7이 28인데 4, 7이 27이라고 잠깐만 우깁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마을 원님이 뭐라 하냐면은, 너는 왜 4, 7이 27이라고 하냐 했더니 4, 7이 27이 맞다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4, 7이 28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을 원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 4, 7이 28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곤장을 때려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때리라고 합니까? 했더니 4, 7이 27이라고 우기는 녀석하고 말을 하는 네가 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형편없는 말을 걸고 넘어올 때는요, 그런 사람은 상대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상대 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또 만들어낸 것이 또 다른 의미의 3그입니다. 3가지 그. 첫째는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요, 속이 편안해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는 거야.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것은 가수 양희은 선생이 그런 기법을 사용하더군요. 그러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게 바로 양희은 선생님의 방법인데 참 좋은 겁니다. 누가 말이죠. 쉽거나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아이 그러라 그래. 이거 하루고 마는 것이죠. 또 한 분은 또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그분이 만든 말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이걸 갖다가 하면은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3가지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라 그래. 그러거나 말거나 정신 이 3가지를 가지고 버티면은 충분히 상대방에 주는 스트레스, 가슴 아픈 것을 이겨내고 아주 유유히 품격 있게 오히려 승리하는 길을 걷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간의 기본 심리 중에 하나가 시샘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외국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이 잘 되면 배 아프게 돼 있고, 시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식이고 그냥 평범한 얘기입니다. 실험을 해봤어요. 일본에서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요. 방사선 의학종합연구소에서 실험 대상자 19명을 놓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가 성공해가지고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으면서 돈과 명예를 고루 누리는 부러운 생활을 하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라고 했더니요. MRI로 뇌파를 찍었더니 이 뇌파에 움직임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뇌파를 조사해 봤더니 거기 바로 뭐냐면은 신체적 고통과 연관된 부분인 전대상 피질이 활성화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이 잘 되는 상황을 상상만 해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건 당연한 것이죠. 반대로 홀딱 망하는 경우를 갖다가 상상하게 했더니요. 전대상 피질 대신에 뇌의 다른 부분, 즉 쾌감과 관련된 중격측 좌핵이 활성화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샘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샘을 하는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해서 그럼 계속 시샘할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위해서 이제부터 그거를 털어내야 되는데 첫째는 그 감정을 일단은 내가 시샘을 하는구나 이렇게 솔직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죄책감까지 가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 배 아픈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두 번째는 빨리 털어버려야죠.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나쁜 생각이 들을 때 머리를 좌우로 흔들면서 허이 내쫓아버리라는 거죠. 우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새가 곡식밭에 날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허이 해서 쫓아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나쁜 생각, 즉 시샘의 생각이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를 흔들면서 허이 해서 빨리 날아버려라 이런 얘기다. 털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기의 행복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 되고 못 되는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나의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기에다만 신경을 쓰시면서 여러분의 시샘하는 그 마음을 갖다가 잘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가장 위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무슨 간디나 처칠 이런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고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 자기를 고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고 제가 강의 때마다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